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오늘 4월 공개 모의고사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 저희가 원래는 4월 공개 모의고사를 현장에서 학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 강의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인강으로 선생님들 편하게 연습하시라고 인강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티치스파 홈페이지에서 문제와 그 다음에 답안 자료, 풀이 자료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풀이 먼저 보시지 말고 반드시 문제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 풀이 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강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논술 쓰는 방식은 모의고사를 보셨으면 자꾸 연습이 되실 텐데 우리가 실제 시험은 60분 네, 맞춰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보통 연습하실 때는 60분에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55분 정도에 맞춰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요 짜기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분 미만으로 거의 개요를 짜지 않고 바로 쓰시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또 그거가 반드시 시간을 무조건 줄인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진행하시기보다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개요를 짜시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너무 문장으로 짜시기보다는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개요를 짜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론 포함해서 서론, 본론 4개, 결론까지 해서 모두 6단락을 대략 6분에서 8분 정도. 근데 8분이면 사실은 조금 빡빡한 시간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빡빡한 시간이라서 6분에서 7분 정도 사이에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고는 2분에서 5분인데 5분 안 넘어도 돼요. 시간이 가끔 너무 빨리 쓰셔가지고 20분, 15분 남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 급하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남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퇴고도 우리가 읽어보고, 사실은 퇴고의 목적은 문맥 어색한 부분들, 표현이 어색한 부분들, 이런 걸 잡는 게 주 목적인 거지 내용 틀린 걸 잡는 건 아니거든요. 퇴고할 때 내용 틀린 게 나오면 사실은 그때는 되게 마음이 덜컹하고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퇴고하시기 전에 내용 틀린 걸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개요를 짜는 거예요. 개요를 짜고 바로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짜시는 개요를 놓고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서론에서 써야 되는 부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제 논의의 중요성, 서론 멋진 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론 같은 경우에 최근의 문제들은 다 구체적인 주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주제 중심으로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왜 의미가 있는지,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 정도로 다당화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주제 영역, 논의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뭐에 대해서 뭐를 중심으로 이거 여기 정도까지 살펴보겠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는 걸 더 좋은 글로 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찍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구체적인 영역이나 논의사항 같은 경우에 문제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본론은 문제 배점 단위 기준으로 단락을 반드시 구분하라. 단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유선지에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들여쓰기와 줄바꿈으로 단락을 구분을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줄씩 비워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끔 서론, 결론 사이만 비우고 본론은 그냥 4개 쭉 이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줄바꿈이랑 들여쓰기는 하시고 묶어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띄어 쓰시면 한 줄씩 비워 쓰시면 전체를 한 줄씩 다 비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관되게 써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자, 그리고 매 단락, 본문의 매 단락을 서술하실 때는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도입 문장이 있으면 좋아요. 도입 문장은 근데 장식 같은 거라서 잘 써지면 쓰시고 쓰기 힘들면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입 문장은 제시된 주제와 개별 항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간단하게 도입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도입 문장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요구 사항이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아요. 글이 되게 흐리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도입 문장을 길지 않게 막 2줄, 3줄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조금 길죠. 간단하게 써주세요. 요구사항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사항이 주제 연계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끔 보면 도입했다고 주제 연계 논의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채점이 좀 느슨하게 진행이 된 건 맞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있어도 점수를 빼지 않고 진행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글을 쓰는 주제가 주어져 있으면 주제와 연관해서 내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관련되고 연관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형식적으로는 타당하죠. 그래서 시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채점을 빡빡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주제 연계 논의를 빠뜨리지 않고 매달락 쓰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서술했으면 좋겠다. 빙빙 둘러서 쓰지 마세요. 교육적 의의를 2가지 써라. 그럼 교육적 의의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게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게 되면 글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단순하고 유치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불분명하게 이런 점에서 최근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의의를 쓴 건가? 아니면 주제 논의를 한 건가? 아니면 도입 문장인가? 되게 불분명하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한 단락에 보통 구체적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게 4개 정도씩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확실히 구별되고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다 엮어가지고 3-4가지 항목이 한 번에 쭉 논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언 부분에서는 교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는 학교 입장에서, 우리 교육 전체 입장에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4월 공개 모의고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론적 사항들을 제대로 인출할 수 있는지, 이게 평소에 인출 연습하시는 거랑 문제를 매개로 인출 연습하시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적 복습, 전체 복습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 힘든 상황이고, 근데 문제를 매개로 해서 전체 영역, 전체 범위를 한번 인출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의외로 디테일하게 인출이 안 되네?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 이게 그걸 물어보는지 몰랐어. 이런 식으로 적용이나 활용에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항들을 명확하게 인출하는 거, 혹시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되죠. 또 추가로 보시면 되죠.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맞는 논술 쓰기 연습, 초반에 형식이 잘 잡히면 중반 이후 논술 쓰시고 글쓰기 연습하시는 게 점점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짧은 글쓰기는 전반부에 한 단락 쓰기 연습으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전체 글의 형식을 갖춘 글들을 자꾸만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1, 2, 3, 4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쭉쭉 봤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되게 그 공부의 방향이나 글 쓰는 부분들이나 짧은 글쓰기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확 하고 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글쓰기 연습을 할 거고, 주제 연계하는 연습들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영역들,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확인을 했느냐, 교육과정 부분 스킬백 이론과 일반적 교육과정 내용의 조직원리, 스코프 잘 찾으셨죠? 되게 쉽게 출제했는데. 그다음에 교육 심리학에서는 브롬펜 브레너, 반가웠나요? 메타인지, 와, 이걸 물어볼 줄 몰랐다. 메타인지가 오늘 물어봤었던 영역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영역은 맞아요. 가장 작은데, 근데 굳이 이 문제를 이 시점에 물어본 이유는 지금 좀 시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메타인지. 그래서 저희 본 수업할 때도 이번에 자기 조절 능력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반두라랑 연관지어서 반두라의 그 사회학습 이론에서 4가지 부분, 그 자기 조절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요소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는데, 메타인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줘야 된다. 메타인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자기조절. 근데 자기조절이나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 워낙 다른 이론들이 많아서 찐맘 아니나 다른 학자들이 많긴 한데, 우리가 교육 심리에서 가장 안전하게 접근하는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니까 그쪽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인지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교육 방법, 교수 이론 방법 부분에서는 켈러 악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기출 영역이긴 하지만 동기 설계, 그러니까 수업 설계를 할 때 또 이게 지금 학교 상황이 온라인 개학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수업할 때도 동기 설계는 중요한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수업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또 염려스럽습니까? 그렇죠.
해서 인강으로 지금도 듣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동기유발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악스 이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악스 이론 구체적으로 그 ARCS 요소 중에서 관련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저희가 후반부에 우리가 교육 공학 공부할 때 한 번 더 좀 찍어서 많이 봤었는데 의미가 있어요. 지금 계약 같은 경우에도 부분 계약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이 연계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두셔야 합니다. 우리 행정이 가장 심플하게 물어봤죠? 3점이긴 한데 컨설팅 장학의 개념 및 주요 원리라고 해서 개념 원리 확인하는 거 후반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되게 쉽게 잘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같이 보시면서 후딱 볼게요. 선생님들 인강으로 많이들 듣고 계실 텐데 후딱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항상 문제 읽을 때는 어떻게 봐라? 문제, 배점, 제시문. 자,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학교 교육도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될 필요가 높아졌다. 온라인 계약을 상정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학교에 모여서 선생님들 간에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요인, 우리가 맨날 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인재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정해진 것들이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학교가 갑자기 문을 못 여는 상황이 진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학교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은 해야 되니까,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 적응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차 공통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 그래서 제시문은 온라인 계약을 앞둔 땡땡 고등학교의 교직원 회의의 일부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 구성,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교육 방법, 교사 장학에 관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을 참고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학교의 노력. 이게 주제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좀 포괄적인 관점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네. 그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가 되게 적응적으로 유연하게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제로 형식을 갖추어서 논의를 해보자. 배점을 먼저 봅니다. 배점 잘 안 보이시면 자료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스킬백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근거해서 A 교사의 발언 중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일까? 스킬백 모형의 단계에 따라서 단계 명칭을 쓰고 세부 요소를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단계예요? 상황 분석이죠. 상황 분석 단계에 해당하고 게다가 이 상황 분석 단계만 우리가 세부 요소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의 요구가 내적 요인에 해당하게 되고 사회적 요구가 외적 요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셨더라도 이런 부분들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게 되고 그다음에 A 교사가 강조했었던 교육 내용의 일반적 조직 원리, 이건 제시문 읽어보면 찾을 수 있지요. 자, 그리고 비교사가 강조한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학생의 온라인 수업 참여 및 효과성에 기여하는 이유를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의 체계 중 하나로 설명하고, 이게 문제가 되게 길었는데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구질구질하게 좀 길어지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흐름도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도랑 다른 답들이 나오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출제자들 입장에서 자꾸만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시험도 비슷비슷한 관점으로 가지 않겠느냐.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은 본 수업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던 사항인데, 브롬펜브레너 체계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체계는 분명히 미시체계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이기 때문에 미시체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관심을 갖는 게 중간체계예요. 미시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중간체계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은 학생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중간체계거든요. 중간체계. 그랬을 때 이 중간체계가 결국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태도 등등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계 중 하나로 설명을 하라는 맥락에서는 중간체계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이 중간체계라고 하는, 근데 그래봤자 1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체계만 정확하게 쓰셔도 점수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중간체계를 매개로 해서 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혹은 뭐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계획에 대한 관점이
부모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태도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조한 메타인지란 무엇이냐, 개념을 써라. 메타인지의 주요 기술들 중에서 두 가지를 서술을 해라. 요 두 가지는 암기 인출이었죠. 우리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가지 인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칭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명칭과 간단한 개념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C교사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강조한 두 가지 동기 설계 방안을 악스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라. 두 개가 확 눈에 보였죠. 근데 다른 조건 없이 악스 이론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이게 A인지 R인지 C인지 S인지 상위 개념 자체를 먼저 인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었던 세부 요소를 끄집어내기 이전에 이건 A에 해당합니다. 까지가 중요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세부 요소는 그 다음에 인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써라. 다들 알고 계시죠? 온 오프라인 수업의 통합입니다. 면대면 수업에 온라인 수업에 면대면 수업을 결합을 한다, 또는 면대면 수업에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결합해서 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교수 방법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플립드 러닝 개념 쓸 수가 있는데, 플립드 러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성취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라라고 하면 결국은 뭘 쓰는 거냐면 개념 쓰는 거예요.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전에 온라인 컨텐츠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주요 학습 내용을 학습을 하고, 현장에선 뭘 한다? 심화 활동이나 과제, 그다음에 상호작용, 질의응답 등을 하면서 보다 고차원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게 플립드 러닝이잖아요. 근데 그 개념만 설명해도 사실은 이것처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다른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늘어난다. 실질적으로 학습 시간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성이 증진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채점할 때 좀 관대하게 하셔도 되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쓰시고 연계해서 일해서 도움이 돼요. 근데 좀 도움이 되는 이유는 좀 길더라도 풀어서 써주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이전에 2회차 모의고사, 3, 4월 2회차 모의고사 봤었을 때 GPD 개념으로 왜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라, 협력학습 얘기를 했었을 때도 많은 선생님들이 되게 대충 썼거든요. 근데 문제가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열린 문제로 출제가 되면 채점자들이 답안 형식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딱 떨어지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것만 보시면, 이게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쓰는 스킬 자체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짧게 쓰시면 약간 위험하니까 풀어 쓰는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D교사 발언과 가장 관련되는 장학의 명칭을 쓰고 해당 장학의 주요 원리 중 두 가지를 써라. 근데 우리가 장학 공부한 것 중에서 원리가 있는 장학은 거의 컨설팅 장학밖에 없었어요. 다른 장학들은 무슨 원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이 부분에서도 컨설팅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논술의 내용, 학생이 이 부분을 못 고쳤는데 이게 아니죠. 학생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학교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셨어야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쌤들이 받으시는 자료에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학교, 그렇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학교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시문을 살펴볼게요.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교사.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이 중요하다. 자, 이번 제시문은 도입문장 부분 보시면 도입문장 부분에 그러니까 도입문장이란다. 단락별로 그 제시문별로 도입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씩 드렸어요. 하나씩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입문장 쓰기 힘든데 그러면 이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 구성이 중요하다.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교육과정 역시 상황에 맞게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도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교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그 배점 부분에 이미 자세히 나와 있었지만 요 두 가지를 고려하는 활동이 스킬백 이론으로 들어가면 뭐냐? 상황 분석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상황 분석의 세부 사항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내적 요인, 저건 외적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특히 내용의 폭과 깊이를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특정 시점에 가르칠 내용의 폭과 깊이라고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스코프는 스코프라고 그냥 쓰셔도 되고 범위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수평적 조직 원리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얘기할 법한 게 우리가 본차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내용과 폭을 잘 설정해서 지나치게 내용이 많거나 적지 않게 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조절이 힘듭니다. 학생이 힘들어하는지 그러지 않은지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정말 적정한 수업의 양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폭과 깊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범위, 스코프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의 여러 심리적 특성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 실천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자, 이거는 도입 문장.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계약의 취지와 온라인 수업 방식 등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소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브롬펜브레너 이론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아까. 소통해라. 학생의 입장으로 보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와 학부모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학생 입장으로 보게 되면 학교도 학생에게는 미시체계고 학부모도 학생에게는 미시체계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학부모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중간체계, 미시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중간체계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브롬펜브레너 공부를 했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중간체계를 매개로 해서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각각의 미시체계들이 얻게 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체계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중간체계를 매개로 해서 미시체계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체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중간체계 사례로는 최근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막 부모가 온라인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그거 왜 필요 없는 건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잘 하겠어?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온라인 계약하는 시점에 뭐 TV 방송이라든지 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데 되게 많이 나왔던 게 학부모들이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도 집중을 못 하는데 컴퓨터로 공부하라 그러면 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태도를 학부모가 보이게 되면 학생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다른 이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대하는 대로 약간 그 행동에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할 거야. 온라인 수업으로 온라인 계약으로 수업하면 애들이 열심히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은 이제 부모가 공공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을 옆에서 관찰을 한다든지 지켜본다든지 하게 되면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겠죠. 집중하지 않고 열심히 듣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온라인 계약의 취지라든지 수업 방식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줬을 때 부모 역시 이런 거구나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 체계를 매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는 학생의 메타인지 활용 수준에 따라서 수업 효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메타인지, 자기 조절 능력이랑 관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통 메타인지 개념은 자신의 인지에 대한 인지, 사고 처리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개념 쓰시고 구성 요소 4가지 중에 2가지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C교사.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의 선택과 실천이 중요하다. 온라인 수업 상황은 자칫 학생들에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해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하나가 나왔죠.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2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해서 변화를 느끼게 해라. 이거 뭐예요? A. 주의 집중 요소 중에서 다양성 전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사례를 들어라. R. 관련성 전략 중에서 친밀성 전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찾는 거. 이건 답으로 딱 떨어지는 거 뭐 하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사항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등교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금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블렌디드 러닝의 방식을 활용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도 있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오프라인의 통합이었고 구체적으로 플립드 러닝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플립드 러닝은 원래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도 굳이 쓰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접근이에요. 근데 뭐 마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랑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때랑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동일한 교수 방식을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건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온라인에 필요한 최적화되어 있는 교육 방법이 있고 또 오프라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육 방법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학교 수업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도 왜 3일은 등교하고 이틀은 집에 있고 재택 수업하고 이런 식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집에서 학습을 할 때는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자. 그다음에 학교에 모이게 되면 모여서 반드시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의 설계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플립드 러닝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들을 주로 많이 제시를 하게 되는데 협력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과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수업의 효과성 자체를 크게 증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D교사.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서 교사 전문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장학을 찾아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수업 구성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전문적인 도움. 그래서 교내 외에 유능한 수업 전문가, 전문 연구원 등에게 의뢰를 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학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컨설팅 장학을 찾을 수 있어요. 수업 컨설팅이라고 써도 될까요? 온라인 수업 관련된 이슈니까 가능하죠. 수업 컨설팅은 컨설팅 장학 중에서도 수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찍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걸 수업 컨설팅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왜 임상 장학은 안 되느냐?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교내 외에 유능한 수업 전문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이게 만약에 임상장학이 답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도 지금 자발적인 거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발적인 활동인 건 맞죠. 자발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협의회. 같이 계획을 하고 수업을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는 협의회 활동이 확실히 보일 거예요. 임상장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자, 그러면 쌤들이 받으신 자료에는 그 다음 네 번째 페이지부터 스킬백, 그다음에 교육과정 일반적 조직관리, 그다음에 브론펜브레너 생태학적 발달이론, 메타인지 계획, 점검, 조절, 평가, 그다음에 켈러의 악스 이론,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 컨설팅 장학 있습니다. 그거 개인적으로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예시개요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안 지웠네요. 깜짝 놀랐어요. 자료만 보고 있다가. 자, 예시개요. 우리가 늘상 그렇듯이 예시개요 부분에서는 주제 논의의 필요성, 구체적 논의사항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 논의의 필요성 한번 볼게요.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의 변화는 학교와 교육에도 큰 도전을 제시한다. 그렇죠. 되게 큰 도전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육은 온라인 계약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온라인 계약은 문제 있었으니까 쓴 겁니다. 만약에 문제 구체적으로 온라인 계약이 없었으면 굳이 이런 얘기들을 너무 시의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있으니까 가져다 쓰시면 돼요. 온라인 계약. 그렇지. 그래서 큰 도전이 있다. 온라인 계약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사는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주제 논의의 필요성입니다. 자, 그래서 본 글에서는 제10내 회의 장면을 참고해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로 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수 방법, 장학
영역을 논의하고자 한다. 문제에서 비슷하게 나와 있었죠.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단락 도입 문장.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구성부터 함께 달라져야 한다. 자, 사회적 요구,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 상황 분석이었었죠. 구성 요소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시문에 있었던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사회적 요구, 학생의 요구라고 하는 건 꼭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자연스럽게 사실은 그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쓰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건 좋겠죠. 그다음에 일반적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 교육 내용의 일반적 조직 원리는 스코프나 범위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쓰셔도 되는데 최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폭과 깊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스코프에 해당한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논의 부분 보시면 온라인 계약과 같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선 학교 내 외적 요소를 고려하는 스킬백의 교육과정 설계 방식을 활용하고 교육 상황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별거 없어요. 우리 언급했던 사항들을 가지고 그냥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입. 변화하는 환경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특성도 고려해야만 상황에 맞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는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요. 학생 내적 특성, 학생 개인의 특성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원래 의도에 맞는 올바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체계란 무엇이냐? 미시체계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중간체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기여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학부모가 그러니까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학부모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자, 메타인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자각과 통제 또는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과 통제 뭐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일 짧게 쓰면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이렇게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념을 안 물어보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념을 물어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좀 풀어서 쓰세요. 주요 기술은 계획, 점검, 조절, 평가인데 보통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계획, 쓰기가 좋죠. 근데 다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점검하는 거, 그다음에 조절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드라의 자기 조절에도 비슷비슷한 구조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유사하지만 좀 다른데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점은 확실히 아시겠죠? 배점 부분은 앞에 중간책에 나오는 게 1점이에요. 되게 길게 쓰긴 하지만 사실 그 1점밖에 안 돼요. 1점밖에 안 되고 메타인지 개념 1점,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정확하게 쓰시면 2점을 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논의,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교육적 노력이 의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이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브롬펜브레너 이론에서 강조하는 학생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좀 길게 쓰긴 했어요, 주제 논의가. 학생들의 자발적 학습을 유발하기 위해 메타인지를 이해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란 말이 반복되면 애써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문제가 되게 길었어요. 문제가 되게 길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교사가 강조했었던 2가지 동기 설계 방안. 먼저 주의 집중. 근데 이거는 주의 집중이다. C교사는 주의 집중과 관련성을 쓰고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주의 집중 전략을 쓴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의 집중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 다양한 수업 방법을 활용해서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 주의 집중 중 다양성 전략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끌어와서 근거를 들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관련성도 마찬가지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사례를 활용해서 친밀성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관련성 중 친밀성 전략에 해당한다. 자, 블렌디드 러닝, 이러닝 교육 방식의 면대면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면대면 교육과 그다음에 이러닝 교육의 결합이라고 쓰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써보세요. 블렌디드 러닝, 별거 아니니까. 그다음에 플립드 러닝의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는 이유, 플립드 러닝이 무엇이냐, 이거 개념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쓰기는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학습에 이런 걸 해야 되고
본 차시 학교 면대면 상황에선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개념을 쓰고 풀어 쓰시면 편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1점짜리거든요. 1점짜리라서 이 두 개가 다 섞인 상태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개념 서술을 안 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긴 없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 심화 활동을 본 수업 시간에 한다. 그래서 뭐 사전 학습을 할 때 이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사전 학습할 때 수준에 맞게끔 깊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쓰셔도 괜찮고 그 교실 수업을 할 때 교사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깊은 수준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쓰셔도 괜찮고 예, 이런 부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락 주제 논의 부분 보시면 환경이 달라져도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은 늘 중요하다. 학생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온라인 교육과 면대면 교육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그 학생의 학업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여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 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 네 번째 단락 도입. 이런 모든 변화를 이끄는 것은 교사이므로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학이나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좋은 게 장학이나 지도성 같은 게 마지막에 나오면 좋은 게 대부분 그런 행정 영역들은 앞에 것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해. 그래서 장학을 해야 되지. 앞에 것들을 하려면 학교 조직이 변화돼야 돼.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행정 영역 자체가 만약에 마지막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것들을 다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맥락으로 도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D교사 발언 중에서 D교사 발언과 가장 관련되는 건 컨설팅 장학 또는 수업 컨설팅. 여기 보면 교내 외 유능한 전문가, 체계적인 도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개념 쓴 건데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의 주요 원리 중에서 두 가지 설명하라고 하는 건 컨설팅 장학의 원리 두 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근데 설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명칭을 쓰라가 아니라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칭만 쓰시지 말고 명칭과 연관지어서 간단한 개념 정도는 써주시는 게 이건 타당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논의해라, 설명해라, 서술해라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표현이 되어 있으면 명칭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쓰셔야 돼요. 좀 더 풀어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오늘 수업에서도 했었어요. 자문성, 한시성은 일시성이라고 쓰셔도 되고 독립성, 학습성은 교육성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아무거나 기억나면 되는데 이 두 개가 의외로 초반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컨설팅 장학에서 얘기했었던 키워드들은 임상장학의 특징으로 안 씁니다. 두 가지가 아무리 유사해 보여도 두 가지는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주세요. 자, 주제 논의 부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컨설팅 장학과 같이 교사의 자발적이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개선이 가능한 장학을 실행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요약과 재현이에요. 항상 그렇지만 요약한 부분을 보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죠. 스킬백의 상황 분석 단계, 스코프를 고려한 교육과정 조직 방법을 확인하고, 자, 이거 쓰는 방식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킬백, 스코프를 살펴보고 그래도 돼요. 그렇게만 쓰셔도 돼요. 근데 스킬백의 상황 분석을 내가 살펴봤다. 답까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자체는. 근데 여기서 다른 단계 써도 여기서 추가 감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프를 고려한 교육과정 조직 방법을 확인했고, 브롬펜브레너 이론의 중간 체계를 활용해서 학교와 학부모 소통의 중요성을 살피고 메타인재 세부적 기술을 정리하였다. 그렇죠. 두 단락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켈러의 악스를 매개로 수업 동기 설계 방안을 확인하고 블렌디드 러닝, 플립드 러닝의 여러 요소를 정리한 후 여러 요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컨설팅 장학을 살펴보았다. 여기까지가 요약. 근데 사실은 이까지만 쓰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럼 좀 그리 완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학교는 변화무쌍한 사회 속에서
더욱 선도적으로 변화를 이끌고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교, 우리 교육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와, 만능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은. 이걸 교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변화되는 사회가 되게 큰 범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문제 나왔던 것처럼 뭐 그 온라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교사 혼자 대처하기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혼자 뭘 잘하고 싶어도 이게 체제 자체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교사 혼자만 얘기하기보다는 교사, 학교, 우리 교육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때 좀 크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쓰기 어렵다고 질문 주시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지금 썼던 글이 뭐 대단히 완전하고 멋지게 잘 쓰여진 글은 아니지만 누가 뭐라고 흠을 잡거나 특별히 어디가 잘못됐어요 하기는 어려운 글이에요. 그래서 서론 쓰시거나 결론 쓰시거나 할 때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제 관련된 필요성 얘기를 했느냐, 결론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이런 제언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월 공개 모의고사 정리를 했는데, 이번 글의 그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시의적인 주제를 골라봤어요. 만들어봤어요.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시험이 뭐 해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계약과 관련된 이슈는 정말 올해 우리 학교 교육계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큰 이슈가 될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되게 그 특수한 교육 상황이 억지로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도, 교수 이론 쪽에서도, 그리고 평가도 굉장히 도전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든 보자, 근데 수행평가는 안 된다, 이런 몇 가지 가이드가 나왔을 정도로 평가 영역에서도 도전감 있게 볼 거고, 심리에서도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분들 관심 가질 거고, 교수 방법은 너무너무 관심 가지는 부분이 될 거고, 그래서 모든 영역들에서 이쪽 부분을 되게 다들 관심 있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매개로 해서 이론 영역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채점할 땐 항상 되게 그 원수의 답안지를 채점하듯이 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 좀 빡빡하게. 근데 이번에는 뭐 관대하게 할 부분도 별로 없었죠. 정답인 부분과 아닌 부분들이 좀 보이는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잘 채점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 6월 강의에서는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 진행하게 되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더 친숙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더 잘 하실 거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더 힘도 나고 힘도 낼 수 있는 시점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멋지게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